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네. 루프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이 좀 예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또 전략 세울까 고민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제 함께 확인하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갑니다. 네, 트럼프 뜻대로 나토에서 GDP 대비해서 5%로 국방비 상향을 확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네. 2%였기 때문에 3%포인트가 올라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를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렇죠. 국방할 때마다 그 각 나라에다가 국방비 빨리 올려라. 우리나라도 라고 예외는 했죠. 아니고요. 맞아요. 네. 네. 뜻대로 이제 성취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그리고 조방원이잖아요. 네, 이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내용을 뭐 상세히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핵심 국방유 수요의 이제 3.5% GDP의 3.5%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GDP의 1.5% 정도는 뭐 관련된 국방 관련된 인프라, 뭐 대표적으로 뭐 네트워크 방어나 아니면 방위산업 기반 조성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2014년도에 합의했던 게 2%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2.5배, 뭐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토에서 이제 방위비 증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군비 확장도 본격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증액되는 방어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최첨단 무기 구입에 사용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각국에서 이런 방산 관련된 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토뿐만 아니라 뭐 나토 이외의 다른 이제 지역 같은 경우도 국방비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5%를 뭐 동유럽 국가들도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5% 룰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방위비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방위비를 뭐 높이라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뭐 글로벌 이제 방어 그 전략에서 뭐 각별의 이제 개별 국가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방산업체 같은 경우도 최첨단 무기를 팔 수 있는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국내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뭐 이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의 방산이 지금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국가 내에 있는 뭐 방산업체들이 첫 번째로 수혜를 입겠지만 뭐 그 외에도 지금 가성비로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되고 있는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산 무기보다는 우리나라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방위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나토의 국방비 증액 관련돼서는 뭐 올 초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주가가 좀 더 지금보다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좋은 재료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방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현재 2.8%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점차 더 그러면 이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네, 그렇죠. 한데 어쨌든 간에 방산주에는 수혜가 될 것이긴 하다. 네, 그렇죠. 네. 뭐 국방비를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무기 구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무기 구입을 한다라는 건 방산 기업들한테 그만큼 이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수혜주 중에서도 사실 요즘은 전쟁의 판도가 많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전차, 전투기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드론이나 미사일, 뭐 신미사일 같은 네. 이런 신무기들도 있잖아요. 네,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기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의 이런 뭐 드론이나 아니면 뭐 미사일 관련돼서도 특히 이제 드론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 때 예.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내에서 그럼 과연
드론의 영향력이 얼마만큼이냐라고 하게 되면 전체 전황의 한 2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많이 같습니다. 늘어난 걸로 봐요. 네,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고요. 음. 아직까지 70% 이상은 포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차나 자주포를 사용한 이제 포탄이 전체 파괴되는 거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연간 120조가 국방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지출해야 많이 된다고 들어가네요. 하더라고요. 이제 네. 여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최대한 많이 팔아야죠. 또 다른 그렇습니다. 나라에.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투자자의 입장과 또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 방사는 언제까지 상승이 지속이 될까 이 고민과 그리고 많이 올랐는데? 라는 고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섹터가 늘 물음표가 네,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상승 탄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가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내용은 뭐 그동안 뭐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고 뭐 저희도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폴란드 외에 추가 수주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프랑스의 방해가 변수가 좀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SMR 같은 경우도 DLAC가 노르웨이랑 하기로 했었는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프랑스가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유럽이, 그러니까 EU가 우리나라를 견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르웨이가 참 줏대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K2 전차가 우리 한번 수출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막판에 이제 프랑스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독일 전차를 이제 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지금 폴란드가 어쨌든 EU에 가가지고 한국 무기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폴란드 외에 지금 루마니아라든지 그 아래 체코 쪽이라든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지만 더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 페루라든지 남미 쪽도 수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또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중동 쪽에 예. 지금 아시겠지만 K2 같은 경우에 이제 뭐 UAE도 마찬가지지만 사우디에서 K2P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이제 테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중동 리스크, 그러니까 중동 어떤 전쟁 양상을 보게 된다라면은 불안감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협의가 또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이제 빨리빨리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지금의 상승 탄력을 뭐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 추가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자막에서 보셨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주도주로 가려고 하는 섹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플랫폼을 한번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네. 최근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정책 수혜를 받게 되면서 주도주로 부상이 되게 된다라면은 가격 메리트를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할까요? 네이버를 선택할까요? 그 고민도 분명히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PER 차이도 많이 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주도주가 교체가 된다? 네. 그러면은 방산 쪽에서 좀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도 마찬가지로. 교체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네, 거세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네, 네. 한번 제가 쭉 짚어보게 되면은 2023년도 12월 달부터 2024년도 4월 달까지 하이익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H뱅 관련 종목들이 강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달, 6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음식료하고 화장품이 강했었고, 그러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대선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바이오 갔었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11월 달부터 조선 방산이 주도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주도주가 바뀌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우리나라도 대선이 끝이 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플랫폼이 과거 2020년도에 비대면 수혜주를 해가지고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AI 모멘텀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한성숙 네이버 사장이 중기부 장관으로 갔잖아요. 그게 그렇죠. 참 네. 의미심장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네. 봤을 때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증시에서는 네이버를 픽을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보니까 또 어디죠?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근데 JP모건 같은 경우 대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 당선을 가정을 하고 지수율한지 그리고 섹터에서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네네.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 좋은 건 맞지만은 증시의 생태상 또 변화가 생겼을 때 주도주가 바뀌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분명히 있는 섹터인 거죠. 네. 아까 딱 네이버 주가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저희 PD님이 비교해서 보여주셨는데 네. 당연히 네이버가 8% 빠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별로 안 빠지거든요. 딱 그렇죠. 끌리실 것 같은데 참 고민이 되는 위치에서 일단 이사님께서는 방산주는 조정 한번 깊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부각 가능성 저희한테 그쪽으로 조금 길을 더 열어주신 것 네, 같아요. 시점이 네, 확 신주도주. 변화가 되네요. 네. 자, 그럼 두 분의 탑픽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임순재 대표의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가시죠. 현대로템 네 들고 오셨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는요. 네, 지금 그래도 네이버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RFHIC가 나옵니다. 네. 아니 현대로템이 바꾸셔도 돼요. 현대로템 이번에만 주신 게 아니신 걸로 네, 기억을 그렇죠. 합니다. 저희 너무 배부르게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 대비 한 14% 눌림목이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도 봐도 되는 자리라고 보세요. 네, 아직까지는 네.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폴란드발 2차 수주 계약이 계속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 부분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현대 로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뭐 각국의 군비 확장에 따른 그런 이제 수혜감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 그다음에 중동 지역 내에서도 지금 K2 전체에 대한 관심 사항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 방산 관련돼서 지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레일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뭐 꾸준하게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현대 로템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게 부담이긴 하지만 뭐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협주로도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습니까? 현대로템? 경협주로 경협? 분류는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그냥 경협 기대주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경협 싶습니다. 기대주. 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남북한에 정확하네요. 뭐 얘기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뭐 다시 철도를 연결한다 만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하고 예. 있는데 네. 이제 뭐 남북한에 이게 남쪽에서 남북한이 서로 확성기 안 했다라고 해서 지금 뭐 철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너무 비약해서 보는 거는 너무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설레발 모멘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네. 현대로템이 오늘 거래대금이 많아요. 네, 지금 탑10 안에 들어옵니다. 네,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오늘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 좀 주세요. 네, 일단 뭐 전고점이 22만 원인데요. 22만 원 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한 2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손절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그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선이자 추가 자금 투입도 가능한 가격인데 조금 밑으로 넉넉하게 주셨네요. 네, 체크해봤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께서는 이제 RFHIC 아까 증시 키워드에서 나왔던 게 이 회사가 이 부품 핵심 부품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께서도 방위비가 이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무기를 그래도 많이 살 것이라는 걸 전제로 이런 걸 갖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 방산을 안 좋게 말했는데 안 좋게 말할 건데 그러면 방산 내에서 대안을 찾아야 될까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네. 그래도 이제 방산에서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고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거란 네. 거죠? 예. 사실 저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방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차라리 플랫폼 쪽으로 저가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아침 쪽에 이제 개장 방송에서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플랫폼 ETF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셨군요. 타이거 인터넷 탑10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같이 있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고민할 필요 없는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예. 그걸 좀 생각. 저도 사실 그걸 매수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서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먼저 네. 기회를 주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정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좀 세버렸는데 어쨌든 네. 그 RFHIC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 아까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그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방산 매출과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매출 양쪽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이란과 이스라엘 어떤 양상을 보게 되면 서로 미사일을 자꾸 주고받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전면전 같은 경우는 거리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리보다는 돈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체계 쪽을 보게 되면 레이더 송수신 모듈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 이제 RFHIC 이번에 LIG 넥슨 쪽으로 공급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사일 그 우리나라 천무를 중심으로 한 미사일 벨트 이게 중동 벨트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RFHIC 같은 경우는 방산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전력 증폭기 매출까지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올해 뭐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하반기에 또 미국에서 이제 지퍼스 경매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에서 또 중국 업체들 배제를 또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기업도 수혜가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방산과 이 통신장이 양쪽에 이제 원 플러스 원 매력이 있는 RFHIC 말씀드리고 싶고 원플원. 그렇죠. 둘 다 매력 있다는 소리예요. 예. 양쪽에 다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자, 오늘도 25,700원인데 장 초반 대비해서 더 올라가고 있는 RFHIC 와, 예, 네. 목표가 앞자리 바뀌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볼 부분은 두 종목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핫하죠. 엔비디아하고 네. 퀀텀스케이프.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 탈환합니다. 사실 트럼프 정권 들어서 참 부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그럼에도 껴있으니까. 불구하고 예. 그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퀀텀스케이프는 큰 기업 아닙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 화재의 위험은 적고 돈은 더 적게 들고 더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희가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잖아요. 별명이 있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지금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구간에서 이정표를 넘어섰다 퀀텀스케이프 측에 이런 자체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3달러대로 4월 달에 추락을 했었거든요. 지금 5달러대로 다시 수직 상승을 해있고 바로 전고체 관련주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대표님 2차 전지 지금 전고체가 움직이지 중형주나 대형주까지로 아직 매기 확산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고체 테마라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양측을 지금 비교해서 저희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무게중심 어떤 쪽에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에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고체 관련돼서 퀀텀스케이프가 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지난밤에 했는데 전고체형 배터리형 분리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뭐 내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럼 전고체 배터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이 안엔 분리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분리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퀀텀스케이프가 지금 분리막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진정한 전고체 배터리는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중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뭐 퀀텀스케이프가 뭐 분리막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이제 전고체 양산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은 약간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전액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막이 아예 없어도 고체 되는 그렇죠. 거죠. 전액이 고체이기 때문에 분리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네. 근데 만약 이게 반고체 배터리다라고 하게 되면 분리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반고체 배터리는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도 납품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대만계 기업이 지금 프랑스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고체 배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렇게 큰 그 시장에서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진짜 전고체용, 그러니까 이런 분리막이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져야만 네. 전고체 관련된 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국내에서 뭐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거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테마주 성격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보다는 배터리 관련돼서 뭐 실적이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를 보시는 것보다는 아예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날 뭐 엔비디아가 이제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젠슨 이제 CEO가 나와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AI가 단순한 AI 뭐 이런 LLM뿐만 아니라 로봇으로도 지금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을 밝히면서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재탈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빅테크로 대표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AI에 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힐 만큼 향후에 AI 시장은 계속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HBM, 국내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HBM D램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이제 성장률이
지금 뭐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에 따르면은 올해 성장률이 81%에 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할 만큼 HBM D램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난밤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HBM D램에 대한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HBM, AI 관련된 반도체, 특히 HBM D램과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주까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만약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네.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주가 가야만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조박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조박원이 시장을 끌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이사께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어느 쪽에 손들어 주실래요? 저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수요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수요가 강하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당연히 2차 전지보다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 수요 문제인 거잖아요. 수요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은 중국 업체를 제외한 테슬라를 필두한 다른 완성차라든지 전기차 업체인데, 그 이전에도 뭐 오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 1,700만 대가 있었고 거기에 중국 업체가 1,1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좋아지려면은 이 양상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그 유럽 판매 보게 되면 또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 업체 대비 테슬라가 이제 부진한데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 테슬라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밑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쪽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는 지금 부진한 건 사실이다 보니까 이쪽이 좋아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수요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를 노려야 되는데 이번에 LG에너솔루션이 중국 업체인 그 체리차 공급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출발이 되게 되면서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를 어쨌든 중국 업체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보다 작년보다 앞으로가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매차가 좀 더 많이 확대가 돼줘야 그때 가서 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안 좋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줄기 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코프로 BM의 어떤 실적 전망치가 지금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좋다라기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심리가 좀 더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의 어떤 최소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도체 좋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이미 이제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논의를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앞으로는 하이스가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삼성 갈 거냐 거기 어떤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냐 퀀텀 스케이프냐라고 한다면은 미국 쪽에서는 미장에서는 퀀텀 스케이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반도체라고. 또 의외의 답변 갑자기 주셔가지고. 서로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아, 예. 또 이거는 뭐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네, 얘기하시는 그쵸. 거죠. 너무 많이 올라서 엔비디아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나쁘지 않다로만 사실 선택하기는 힘들죠, 2차 전지를. 그렇죠. 더 매력이 그렇기 있어야죠. 때문에 이제 네. 수요가 넘치고 있는 반도체 쪽에 또 두 분 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이 이제 다 반도체 쪽으로 나올까 확인해 볼까요? 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탑빛 보여주시죠. 그러니까요. 네, 임순재 대표의 종목은 한화 비전입니다. 네. 정태근 이사는요? 네, ISC 네. 테스트 장비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어제하고 그제 다 똑같이 상의도 안 하셨는데 한미 반도체를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 자리에 계신데 한화 비전을 가지고 신기하네요. 오시네요. 네. 네, 일단 뭐 HBM D램에 대한 그 뭐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뭐 TC 몬더를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뭐 한미 반도체도 뭐 그런 뭐 이런 TC 몬더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한미 반도체 특허 분쟁이 좀 있다라는 게 좀 이제 주가를 좀 억누르는 그런 측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TC 몬더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보다는 TC 본더보다는 이제는 하이브리드 본더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더가 지금 보면 그 TC 본더로 만들 수 있는 게 HBM
4의 12단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HBM4의 16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TC 본더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버전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더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내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를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현재 시제품이 나와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트리얼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시제품을 납품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네.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돼서는 각 기업마다 지금 특히 대형 이런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그 말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걸로 깔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거기서 그렇죠.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전부 뒤집어 엎진 않겠죠. HBM4 12단 이하도 관심이 있으니까. 비중을 근데 두면서. 새롭게 예. 만드는 공장들은 전부 다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단순하게 뭐 시제품만 만드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면 이거를 본격 양산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뭐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느 기업이든 간에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된 그런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는 한미반도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돼서는 하나비전하고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가면 하나비전이 좀 더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가 언제 뭐 개발이 완료가 돼서 양산화 될 수 있느냐는 조금 차체적이다라고 해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5월 달에 주가 좋았잖아요. 거의 7만 원 근방까지 바라보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네, 1차적으로 한 전 고점인 6만 5천 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 하이브리드 본더를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 정도 목표 수익률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이사께서는 테스트 장비 ISC가 되겠습니다. 어떤 매력일까요? 네. 일단은 하반기에 전방업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에이직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모듈 공급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시장 공략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브로드컴 쪽으로 HBM3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에이직향 테스트 소켓 매출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ISC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방업체에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요 고객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어쨌든 이제 에이직 쪽으로 이제 모듈을 공급하게 되고 그쪽으로 이제 팔로드 만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가 되는 테스트 소켓 업체들의 어떤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ISC가 아시겠지만 주가가 16% 급등이 나왔거든요. 뭐 노르웨이의 그 자막에도 나왔지만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뭐 지분 공시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하반기 수요 개선을 통한 어떤 시적 증가 아마 이런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량 거래가 실려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오고 플러스 이슈까지 반영이 되는 이런 상황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어제 딱 ISC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렇게 최근에 부각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제가 뭐 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오늘의 조정이 어찌 보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아래쪽으로는 5만 원대의 어떤 가격 지지력이 계속 보였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게 되면 또 8만 원대가 1차적인 저항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정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중위 관점에서 한 8만 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기관점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오늘도 할 얘기가 많아서 거인의 꼴이 너무 늦어졌는데 저희 금산 전문가님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그쵸. 같아요. 요즘에 지주사에 관심이 조금 뜸해지긴 했는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네. 주가가 안정적이긴 한데 너무 안 가서 보고 있으면 수면제가 따로 없는 그런 지주사가 이제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주사를 왜 봐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신 탑픽 종목까지 꼽아주신다고 하거든요. 거인의 시선 금산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